2025년 9월 4일, 단 72시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400명의 무장 요원, 475명 체포,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전 세계 생중계로 퍼져나갔죠. 미국은 자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단속이라고요. 하지만 단 3일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해서 한국이 단 72시간 만에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새벽 공기를 찢는 헬기 소리, 귀를 때리는 사이렌,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저는 하원 경제안보위원회 보좌관 자격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안에 굳게 자리 잡았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6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위로 헬기 3대가 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몰고 온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고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심히 노트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단속 현장 점검. 단순히 그렇게 기록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불과 몇 초 뒤,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끝없이 도로를 따라 늘어섰고, 차 문이 열리자 방탄복과 전술 헬멧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숫자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눈앞에서만 400명 이상이었습니다. 테러 진압 작전을 방불케 했죠. 확성기를 든 요원이 외쳤습니다. 국토안보부다. 현장 전체 수색 영장을 확보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라. 순간 76억 달러 규모로 건설 중이던 거대한 배터리 공장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덜컥거리며 울리고 작업자들이 공구를 떨어뜨린 채 서로 눈치를 보며 벽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475명 체포, 한국인 300명 이상. 차갑게 적힌 숫자가 종이 위에서 잉크처럼 번져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현장 관리자가 쇠사슬에 묶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통해 알게 된 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이던 시절, 고향의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언론은 연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탓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그 구호가 귀에 맴돌았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오면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관리자의 얼굴은 단순한 숫자나 보고서,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단속 현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젊은 기술자들이 환풍구 덕트 안으로 몸을 숨겼다가 화상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오수 웅덩이에 몸을 던졌지만 보트를 탄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채 끌려 나오는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제 옆에 있던 미국인 용접공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저는 그 말이 보고서의 어떤 수치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곧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 시설로 향했습니다. 푸른색 수용복, 쇠사슬,
차갑게 닫히는 철문. 화면으로는 역사적 단속이라 자랑했지만 제 귀에는 삐걱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성공적인 단속이라는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펜촉은 종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이게 정말 성공일까? 아니면 치명적인 실수일까?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불빛 아래에서 저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펜 끝은 종이를 긁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공적인 단속이라는 네 글자를 적었다가 곧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와 명분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리자, 젊은 엔지니어, 오수 웅덩이에서 끌려 나온 기술자.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장이었으며 현장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제 보고서에 성공이라고 적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현장 상황을 담고 단속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심장은 이미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연속해서 울렸습니다. 각국 언론사 사이트에서 속보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단속이라는 문장과 함께 76억 달러 투자, 8,500개 일자리라는 한국 기업 프로젝트의 규모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단속은 불법 체류자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언론들이 한국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투자국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외교적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감한 시점의 정치적 단속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저에게 긴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사관 브리핑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주미 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장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전국적 대응 체계 가동.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통 이런 외교적 기계가 움직이려면 며칠은 걸리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부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지킨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용기 투입을 검토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전용기라니, 그건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똑똑히 보라. 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희 과거가 또다시 겹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분노하던 그날, 저는 한국 기업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자기 국민을 위해 전용기까지 띄우려는 강력한 정부였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죠. 저녁 6시, 워싱턴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가 먼저 한국 측에 통화를 요청했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상대국이 항의하면 미국이 응답하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회 복도에서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76억 달러 투자가 무산되면 조지아주에서만 8,5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앞으로 누가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저는 노트에 그 문장들을 빠르게 적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단속이 아니구나.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밤 10시 호텔 창밖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 초안에는 여전히 성공적인 단속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72시간 만에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안에서 굳어있던 오래된 편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8시 워싱턴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악관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간 직통 한라인이 가동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전쟁 직전이나 발생하는 수준의 대응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제 상관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와 강도를 분석해 보고서로 제출해라.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치밀하고 체계적인 국가적 결의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국무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긴장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복도에서 들려온 또 다른 소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통화 자체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다니.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대국이 먼저 항의하고 미국은 시간을 끌며 대응하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심 무렵 의회 안팎은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의원들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76억 달러 투자가 무산되면 우리 지역에서 8,5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자멸이다. 중국과 경쟁해야 할 판에 한국을 잃을 셈이냐. 저는 회의장에서 그들의 발언을 속기로 받아 적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성공적인 단속이라 떠들던 목소리가 이제는 치명적인 실수라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한국 정부가 또 다른 경고를 날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 것이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게 분명했으니까요. 외교가에서는 이를 데드라인 설정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에게 시간을 주되 동시에 목줄을 조이는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번역해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76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인 일자리 8,500개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대우라면 중국으로 간다. 배터리 기술력 세계 1위인 우리가 빠지면 미국 전기차 산업은 끝난다. BBC는 이를 정확한 경제 논리와 국제 정세를 이해한 국민의 성숙한 반응이라 평가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민들의 댓글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까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문 밖으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 초안에는 아직도 성공적인 단속이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펜으로 굵게 긋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3일 만에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 동맹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서. 글자를 새겨놓는 순간 제 손끝은 전율했습니다. 저는 미국 의회 보좌관으로서 누구보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목격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의 TV 앞에 서서 손에 땀을 쥔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인물은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단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 전원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의 형태로 조속히 귀국하게 됩니다.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제 추방과 자진 출국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강제 추방은 범죄자 낙인이 찍혀 최대 10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자진 출국은 기록이 남지 않아 합법적 비자를 받으면 다시 미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국민들의 명예와 미래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일 만에 이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그날 오후 워싱턴 의회 복도는 술렁거렸습니다. 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잘못을 인정한 거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단속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72시간 반 전 한국이 보여준 외교력. 하지만 제게 더 깊은 울림을 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합의 발표 직후 한 국무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한 외교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상을 세계가 목격한 역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구금 시설 앞에서 대기 중이던 버스들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푸른색 수용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차례로 내려와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와 긴장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정부 전용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공장 문을 닫으며 허탈하게 주저앉던 그 모습. 당시 저는 한국 기업을 원망했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책임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자국민의 존엄을 위해 세계 최강국과 맞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밤 9시
귀국 전용기에 오르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기와 함께 환송을 받으며 탑승하는 모습.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숫자와 통계를 넘어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강대국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72시간. 미국이 굴복하다 한국이 보여준 진짜 국력.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이미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존중과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나라다. 9월 8일 아침,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일면은 모두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신속한 외교적 대응이 미국을 굴복시켰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만에 극적 반전이라고 썼고, 뉴욕타임스는 더욱 인상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독립적 행위자로 성장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 심장은 뜨겁게 뛰었고 눈앞에 지난 3일간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찢던 헬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사람들, 그리고 전용기에 오르는 순간의 환한 얼굴들, 그 모든 장면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단속의 정당성을 여전히 주장했지만 다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의 동맹을 훼손한 치명적 실수였다. 우리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 저는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향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존중과 필요의 언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로서 저는 이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객관을 넘어선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9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회담을 시작하는 순간 양국 간 공기의 긴장과 존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서늘한 눈빛과 당당한 발언은 그날 회담장의 무게 중심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나서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필요한 동맹 정도로만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행위자, 협상에서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0월 초,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지하철 안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다시 확인했다는 듯이요. 명동의 한 서점에서 신문을 펼쳐 본 순간 저는 눈이 멈췄습니다.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서 전용기까지 한국이 증명한 힘.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니라
제가 지난 3일간 직접 목격한 이야기의 압축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저는 옆자리 시민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미국도 함부로 못하잖아.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부심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단속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그늘 속에 있는 약소국이 아니다. 자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강국이다.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자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진짜 강하다. 2025년 9월의 사흘. 그 짧은 시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외교 무대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워싱턴 의회 복도에서 그리고 서울 거리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를 통해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단속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자 제도의 허점, 이민 정책의 모순, 그리고 동맹국을 압박 카드로만 대하는 오만한 태도.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미국 스스로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경제 단체들은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을 던졌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투자와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은 스스로 그 토대를 흔들어버린 셈이었죠. 의회 내부에서도 이런 자성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순간 동맹은 등을 돌린다. 한 의원의 발언은 박수와 함께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지하철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도 쉽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국민의 자신감이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외교력, 기업의 대응력, 국민의 단결심. 이 세 가지가 맞물려 한국은 단 72시간 만에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을 넘어 외교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은 압박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 외교의 모범이라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보여주었다. 저는 기사들을 모아 보관했습니다. 15년 동안 국제부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의 인식이 급변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정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도 이 사건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20대 시절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은 뒤 저는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문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구조와 제도,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국민을 지켜내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강국이다. 펜을 내려놓은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의회 보고를 마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한서진 영사와 마주 앉아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당신의 대응을 직접 봤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직업 의식이 아니라 사명과 자부심이 묻어난 한마디였습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주의 그 새벽은 제게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들은 단지 억류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었고, 한국은 그 얼굴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 때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진짜 강국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 전용기를 타고 당당히 귀국하는 모습.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자국민의 존엄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 순간 우리나라의 진짜 힘을 느끼셨다면 마음속에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